이 변화가 또 예상치 못했던 세균과의 전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당시 이 감염병의 증상과 원인을 설명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고름이 가득한 물집이 둥근 띠 모양으로 번져나가고 온몸에서 악성 피부 낭창이 발견된다. 이런 질병은 두창이 있는 사람이 전날 누웠던 침대에 눕거나 함께 누워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 세국의 죄를 저질렀을 때 생긴다. 매독이네. 매독이죠. 네, 바로 사람의 욕망. 성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매독균에 의한 감염병, 매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매독균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어요? 학명으로는 트레파네마 팔리둠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 용수가 생겼죠? 뱀 같네, 뱀. 예, 실지렁이 같네.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치 포도주 와인 따게 할 때 네. 콜크 비슷하게 이걸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한번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면역 세균을 싹 피해가면서 진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와. 자, 그렇다면 이런 매독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이번에? 매독 걸리면 저렇게 돼요? 어떡해. 아니 뭐야? 어머머머머,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어떡해. 자, 보신 것처럼 이 세균의 이름이 매독인 이유는요, 이 증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피부의 궤양이 매화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 매화나무 매. 그래서 자에다가 매독이에요? 독, 독을 독해서 매독균, 매독이라고 와. 부른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매화나무. 선생님, 그 매독에 걸리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기 매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성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무통성 궤양이 생겨요. 한 1, 2cm밖에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하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기 매독은 뭐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신에 피부 발진이 같은 게 생겨요. 근데 3기 매독부터는 이제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매독이에요. 중추신경계, 뭐 눈, 뼈, 간, 뭐 우리 몸에 정말 대혈관, 심장 많은 부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매, 신경, 뭐 환각, 망청, 뭐 뼈의 어떤 골수염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사망에 이르는 좀 무서운 병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게 매독은 오로지 그냥 그 성적 접촉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후천성과 선천성이 있거든요. 후천성 매독은 9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선천성으로 매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잘못했다고 그렇지? 그 걸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애인가? 엄마가 걸렸을 때? 네. 엄마가 매독에 감염됐으면은 아이는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저 매독균에 의해서 아기가 심한 수포성 발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경우예요. 이게 어떡해. 자, 안 돼. 아유, 뭐야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선천성 매독은 발병률이 100%에 이르고요. 사산 또는 이 사망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무서운 매독이라는 이 균이 유럽에는 어떻게 하다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에 유럽을 덮친 매독균이 당시 한 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또 위세를 떨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또 그런 대발생이 있었을까? 언제쯤이죠 이게? 15세기. 15세기? 네. 그 대항해 시대죠. 네. 바로 네. 대항해 시대를 열고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교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콜럼버스 교황이? 네. 저 생전 처음 듣는데. 근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이 교환한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는 천연두와 바이러스가 전파됐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매독균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결국 대륙 발견과 이 문명의 교류가 질병 교환의 통로가 돼버린 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매독균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퍼져 있었어요? 그 매독균이 처음 생겼던 게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알파카? 라마거든요. 아마. 네.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목축이 되고 있던 이제 동물인데요. 라마를 키우고 있는 이제 목동들이 라마들을 데리고 며칠씩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목동이 암컷 라마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라마가 가지고 있던 균이 잠깐 뭐 이상한 인간에게 얘기 옮겨갔던 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마랑 관계를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라마에게서 그 매독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교수님, 그 콜럼버스가 그러면 네. 이 매독균을 옮겨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요. 유럽으로 귀환할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진찰한 스페인 의사가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뭔가 매독이 있었나 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독은 섬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력이 강한 이 병은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의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 그 성욕 못 참고. 이후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스페인에 와서 처음으로 매독으로 이제 사망을 한 걸 시작으로요.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때 매독이 더욱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또 뭐야? 잠깐만. 1495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8세가 일으킨 이탈리아 침공이에요.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제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이 이제 동맹을 결성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프랑스 군축 병사들을 치료하던 의무병들이 프랑스국을 처치하다가 이상한 증상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막 고름으로 뒤덮여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이들에게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병사들한테. 바로 매독균에 감염된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프랑스군 군대 내에서 매독균이 퍼져가면서요. 어떻게 돼요? 병사 수가 점점 줄어들죠. 결국 샤를 8세는 프랑스로 퇴각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프랑스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매독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퍼졌네. 게다가 전 유럽으로 매독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관계가 아니면 이게 퍼질 일이 없잖아요.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당시 거기에는 프랑스뿐 아니고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 다양한 나라 용병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용병인 줄 저는 몰랐죠. 그치 용병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왕성하다고요. 돈도 좀 벌었고. 네, 네. 병원에 가가지고 뭐, 가서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익숙한 N차 감염을 일으킨 거죠. N차 감염. 그래서 그 이후 후대에 나온 독일 책에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거든요. 군대나 대도시에서 10명의 청년 중에 한두 명은 전염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빈의 거리를 지나가노라면
6 또는 7집마다 피부병과 성병 전문의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정도로 그만큼 이게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아는 유명인 중에도 매독 걸린 유명인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뭐 전사 교황이라 불렸던 율리우스 2세의 주치의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교황 신체에 음란한 정형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하. 신도들이 왜 그 교황 발을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발을 못 내밀었대요. 덮어 있느라고. 그래서 그게 신도들이 있었어.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아, 프랑스 소설가인 모파상, 이 양반이 아주 여전한 게 복잡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예. 이분은 매독 증상을 이렇게 표현까지 해놨어요. 아 그래요? 내 뇌는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뇌가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변해서 제 입과 코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아 너무 아우. 이거 뇌까지 나왔잖아요. 매독균 감염으로. 그래서 이 정신 착란을 겪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술 계통 쪽으로는 안 걸린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매독이요? 정도로 일단 유명한 화가로는 빈센트 반 고흐. 네, 그의 정신 착란 같은 그런 모든 증상들이 전부 다 매독에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와 이건 그때 우리가 얘기 안 했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발을 이제 절단까지 하게 되고요. 이 후유증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있죠. 갑자기 막 환상이 와장창창. 그래서 온몸이 막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렸고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 상류층들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썼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매독으로 인해 이것이 유행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망토?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오답입니다. 아니, 뭐 뭔가 가리는 건 맞나요? 가리는 건 맞습니다. 창피한데 다들 몸을 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얼굴을 못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어요. 오답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나왔어요. 아, 정답. 가발.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 이 매독의 증상을 숨기기 위해서 유행한 게 바로 가발이었는데요. 이 매독균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어떡해. 말도 안 돼. 뇌를 막 파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독균이 그 두피에 침범해서 이 궤양을 맞는 거예요. 네.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 빠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매독 환자들은 이 가발로 가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향이 나는 향수도 뿌리고 파우더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다녔었대요. 아유, 어떡해. 어떡해.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 매독이 안 걸렸어. 나 건강해. 이것도 좀 과시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다 벗고 다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내놓고 거의- 다녀야죠. 거의 뭐 핫팬츠만 입고 다녀요. 거의 뭐. 똥꼬티에 막 한판치에 뭐 다 이러고 다녀. 실수로. 그렇죠. 등과 앞가슴이 많이 파인 드레스를 입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당당히 내가 발진이 없음을 알리는 거예요. 아, 그런 패션이 거기서 나왔구나.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독균에 시달렸는데 뭐 이때까지는 뭐 치료법도 없었겠네. 네,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워낙에 심하니까 나름대로의 치료법은 있었어요. 아 이건 또 또 이상한 말도 치료법 안 아니야? 되는 몸 안 되는 치료법일 것 같아요. 뭐 똥을 바른다든가 뭐 그런 거. 아, 환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림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수은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독. 중독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수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치료는커녕 질식, 현기증, 여러 부작용, 심지어 정신 착란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은을 이용한 것 중에 최악은요, 한 20일에서 한 30일 동안 이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훈증요법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거 들이마시면 이 급성 중독으로 이게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느냐? 닦고 있다.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매독은 좀 부끄러운 병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진짜 완전 엉터리 치료법까지 더해져서 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시 이 매독은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음지의 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쭉 가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로 이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오, 아시아까지 왔구나. 네. 그리고 1495년에는 유럽에 확산된 매독이요. 1521년쯤에는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와요. 불과 한 30년 만에 아시아까지 쫙 퍼지게 된 거죠. 진짜 뭐. 그런데 매독은 여전히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러요.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일본에서는 중국병,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온 병이라고 해서 당창, 당옴 또는 뭐 광둥창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니네 병. 니들 병. 자, 그러면 이 매독균이 이렇게까지 이 퍼지게 된 게 단순히 이게 콜럼버스 때문일까요? 다 사람들의 욕망이 뭐. 그냥 이제 그렇죠. 동서양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요 이미 고대륙에 매독균이 있었다는 그런 설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독이 신대륙에서 왔는지 또는 유럽에 원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둘 다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금 논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창현 선생님, 지금은 뭐 이제 약도 있고 네. 치료도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매독 환자는 없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곳을 보면요, 오히려 매독 환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왜? 어디서 걸려오는 거야? 일본은 그쵸, 최근 10년 사이 거의 10배 정도 급증을 했고요. 넘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성병 전문의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3년간 매독우라는 병원 진료가 정말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야,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나 충격이야. 지금 야, 저렇게 옛날 병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저 이제 지금 없어진 와서는 근데 병인 줄 만 건이라잖아요 알았어요. 지금. 예전에는 뭔가 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밥도 네? 사고. 네, 밥도 술도 한 잔 마시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좀 제한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그 지역도 너무나 넓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젊은 층에서 이 매독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원래는 이제 매독을 그 표준 감시 기관에서만 좀 보고를 하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매독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부 보고를 할 수 있게 관리의 정도를 높였어요. 아, 진짜 무섭다. 이렇듯 인간의 은밀한 욕망이 올라탄 아주 교활한 그런 병원균인 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색 있는 아프리카의 풍토병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뭐야? 우와. 특히 서아프리카의 기니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9,000명 감염돼서 절반이 사망을 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시 등장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중에 자이르, 콩고에서 나왔던 그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될 때까지 28,646명이 감염됐고 그중에서 11,323명이 사망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퍼진 에볼라는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That a person in Texas has tested positive for the Ebola virus. It is the first case on American soil. Ebola has reached Europe. The Ebola virus arrived in the UK for the first time. The disease is now officially out of control, and because of fear and people fleeing, I am declaring the current outbreak of Ebola virus disease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2014년) 에볼라는 거의 세계화 때문에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진 느낌이네요. 그때 한창 저도 비행 많이 할 때인데 항상 체크를 했어요. 아프리카 저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를. 당시 미국에서도 굉장히 과다할 정도로 되게 그냥 그 공포가 컸던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도 생겼어요. 그냥 공포, fear하고 에볼라 합쳐서 fearbola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공포가 있었는데 You ought to look at least immediately suspending visas to non-U.S. nationals seeking to travel into the United States from Sierra Leone, Liberia, and Guinea. 가나에서 온 학생의 상반신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운 채 카트로 실어 나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빚어졌고 미국의 한 대학교에선 학생의 허위 신고로 캠퍼스 한동이 통째로 격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이렇게 대응을 한 이 상황을 꼬집어서 다음과 같은 만평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만평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만평을 보면 왼쪽의 사람들이 여기 쿼런틴 허라고 해서 쿼런틴 격리해라, 쟤를 검역해라, 격리해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리고 한 소녀가 방호복 입은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죠. 실제로 에볼라가 발생했던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적이 없어요. 그냥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도서관 다녀왔는데 그래도 소독해서 나쁠 거 없다고. 야, 갔다 왔니? 당시 미국 사회에서 에볼라에 대한 지나치고 터무니없던 공포심을 풍자한 것. 교수님,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에볼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유엔에서 군대 파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방역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서 2016년 에볼라가 점점 잠잠해지고 WHO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도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에서 충격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고 사상 최악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며 20세기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감염병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인수공통 감염병인지 두 번째 여행지로 한번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뭐야?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네. 와우, 완전 중부. 와. 캔자스.
이쪽이면은 고초원. 제가 모르는 곳이네요. 우와, 스피드웨이? 아, 경주대회가 열리는구나. 오지? 오지의 마법사. 오즈가 뭐의 준말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오즈가 뭐의 준말이라고 배웠는데 우리? 뭐였지? 온스. 맞아, 캔자스 배경이었어. 바비큐. 바비큐도 유명하네. 남부는 고기 같은 요리 되게 많이 해요. 뭐야? 소스인가 봐요. 와우. 예. 아, 먹방. 오늘은 세계사 먹방. 바베큐로 정했어. 예. 갑자기 바베큐 땡기네. 와. 교수님, 미국 캔자스 주에서는 또 어떤 감염병 때문에 문제가 사실 제 전공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지? 1918년부터 1920년까지 2년 만에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했던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감염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낳은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세기의 대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시작된지에 대해서 아직 100%, 이 바이러스는 사실 100%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 온 미국 캔사스주입니다. 1918년 2월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캔사스주의 해스켈에선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심지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열. 그렇죠. 인플루엔자니까 바로 열. 또 기침? 그렇죠. 기침, 열, 심한 두통과 몸살. 근데 문제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지역의사 로링 마이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 여지까지 이런 병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벌어진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고서는 한 의학 전문지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 On March 30th, 1918, the occurrence of 18 cases of influenza of severe type, from which 3 deaths resulted, was reported at Haskell, Kansas.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보고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독감과 많이 다른가요? 증상이? 이제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증상 때문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겠네요, 진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독감이랑 굉장히 완전 다르네요. 공포스러웠겠죠.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뭐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증상이 기록돼 있는데 규현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청색증이 귀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질 수 있고 이윽고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와. 끔찍해. 굉장히 그 끔찍한 증상들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끔찍한 증상을 낳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전 세계를 초토화했는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 각 나라별 인구 대비수, 사망자 수 퍼센트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뭘까요?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킨 걸까요? 바로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 맞아. 이 참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좁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했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참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전파가 됐겠죠. 참모가 아니죠. 그건 못 참모예요. 그 못 참모. 못 참모. 거기에다가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못 먹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질병을 유발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됐습니다. 전쟁이 그런 조건이었고요. 또 있어요. 또 당시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파병 오죠. 그 파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다시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퍼뜨리고 하필이면 전쟁과 감염병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서부전선 진입 한 달 만에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감기라고 불렀대요. 서바나? 서바나 감기. 그게 뭐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조선에서 감염된 사람 수가 740만 명 정도 됐대요. 인구가 적을 텐데. 지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도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하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에 보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서바나 감기. 예, 실제로 매일 신보에 1918년도 11월 7일자 기사를 실제로 보면 이런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축견에도 유행 감기,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유행 감기, 돌림 감기라고 하는데 죽는 개들이 많아서 개 기르는 집은 특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서바나 감기 때문에 개들도 걸려서 죽은 기록이 안 죽었겠다. 예, 이 당시에 이렇게 기사, 신문 기사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파가 셌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 후반이 되자 이 바이러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연변이 그렇죠, 생겨서. 돌연변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없었던 카리브해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숨진 사람이 대략 1,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무서운 존재네요. 그렇죠. 그 당시 전사자 수와 비교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팬데믹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도중에 걸려서 진짜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그 구스타프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트.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화가뿐만 아니라 뭉크라는 그 유명한 화가도 절규. 스페인 독감을 걸렸는데 또 화가요? 네, 또 화가예요. 진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걸리네. 화가들이 왜 이렇게 독감에 걸리지? 뭉크의 스페인 독감의 자화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자기의 자화상이 걸리기 전 자화상도 있고 후도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몰골이 심하게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림이 유명합니다. 와. 특히 죽은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고 특히 20에서 45세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60%였어요. 와.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사이토카인 스톰. 그 코로나 때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폐에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숙주 세포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면역력이 너무 세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렇다면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1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사 라사 바이러스. 라사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사 바이러스? 처음이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사열이 1등으로. 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사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아, 마을 이름이에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볼라, 뭐 코로나보다 더 약간 두려워하는 병은 바로 이 라사 피바예요. 그래서 이런 라사 바이러스는 그 라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사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사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사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높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근데 이게 코로나처럼 전파가 되면 저는 코로나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안 치사율이 돼. 그러니까 이제 높으니까. 약간 무증상이기 때문에 안 돼.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나 이제 그래서 점점 면역력 약해지고 있어. 매년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서울 바이러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콰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저술가가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앞으로 코비드 19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인데 저도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많이 두렵기도 하면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